자, 요번에 살펴볼 것은 이 보강과 삽입인데요. 이 보강과 삽입은 이 구조력 상상의 주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07년도에 링컨 관련된 내용 나왔을 때 한번 나왔어요. 링컨 사료와 관련돼서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 07년도에 나왔고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 그렇지만 이제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언젠가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죠. 이 부분에서. 예.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 내용에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보관하고 삽입의 개념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책에 보면 보관하고 삽입하고 별 차이가 없다. 실제 내용을 보면 이제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별 차이가 없지만 그 안에서도 미세한 그 개념 구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인제 볼 텐데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볼 때 여기까지는 이제 보관과 삽입의 전반적인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관과 삽입의 어떤 공통 개념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면 자 구조력 상상의 주요 기능은 그 완전 아이고 지워야 돼. 자 구조력 상상의 주요 기능은 증거가 완전하지 못할 때 그 증거가 어떤 그 사건이나 현상을 완전하게 나타나지 못할 때 그 증거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기능이다. 그래서 부족한 사료들을 메꿔주는 거죠, 불완전한 사료들을. 그래서 이제 메꿔줄 때 인제 어떤 식으로 메꿔주는 것은 이제 보관과 삽입이라고 인제 하는데 그래서 역사가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자료에 빠져 있는 부분을 메우고 역사적 사실을 구성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증거와 빠져 있는 부분을 메꾸는 기능이 보관 삽입이다. 그래서 보관과 삽입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공통된 정의. 그리고 인제 이게 첫 번째 인제 보관과 삽입에 대한 정의고 두 번째로는 자 여기 보면 역사적인 그 사실의 전개 과정에서 자료에 앞뒤 사실이 나와 있지만 중간 과정이 빠져 있을 때 역사가는 앞뒤의 사실과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는 사실은 무엇인지 추론한다. 그리고 자료에 빠져 있는 부분들을 메워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를 완성한다. 이게 두 번째야. 빠져 있는 것을 메꿔 준다는 거죠. 예. 그래 갖고 인제 요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 제가 말을 잘못했네. 예. 여기가 이제 제가 말을 잘못했 여기가 뭐냐면 보관과 삽입의 그 공통 정의고요. 여기부터가 이제 보관이라고 해요, 보관. 음. 그래 갖고 이 보관을 제가 잠깐 도표로 인제 만들면 요걸로 이제 해당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역사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 역사 사실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빠져 있단 말이야. 예. 이 뒤에 예문이 있지만 이 뒤에 있는 예문들은 이제 있지만 이제 하여튼 거기 예문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중간중간 빠져 있는 것을 상상력을 통해서 메꿔 주는 거. 이게 보관이에요, 보관. 자 보관이고요. 그다음에 이에 반해서 역사적 사실의 전개 과정에서 앞이나 뒷부분에 빠져 있을 때 이를 추론하는 것을 역사적 사실 만드는 삽입이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메꿔주는 것은 보관이고요. 그리고 메꿔주긴 메꿔주는데 그 앞뒤 사기 A와 B 사건이 있는데 A와 B 사건의 그 중간 사이에 메꿔주는 것을 삽입이나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크게 구별 없이 인제 쓰고 있는데 크게 구별 없이 쓰고 있는데 예 대충 인제 이렇게 인제 개념적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책마다 보관과 삽입이 뭐 어느 게 더 우위냐 더 큰 범위냐 말들이 많아. 예. 근데 그냥 여러분들 뭐 그것까지 공부 신경 쓸 필요 없고 보관과 삽입은 비슷한 개념이고 메꿔주는 거는 어떻게 메꿔주냐에 따라서 중간에 메꿔주면 보관이 되는 거고 예 앞뒤로 메꿔주면 삽입이 된다.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관과 삽입은 자료에 빠져 있는 부분을 역사적 상상을 추론하여 메워준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의 사고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와서 인제 보관 관련된 내용을 인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관은 그 역사적 사실의 연속성을 부여하면서 해석을 하고 증거에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고대사학자 필립의 설명을 들어보자.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근데 요게 딱 읽어 보면 요거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요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어. 근데 이제 요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요거 설명이 좀 논문책을 제가 인제 읽었거든요.
예, 논문책을 읽었는데 관련된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을 추론해 갖고 쓴 건데 요약해서 쓴 건데 요건 설명이 요렇게 돼 있어 갖고 마치 요게 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건 다른 거예요. 요거는 논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인제 그 심화 규제에도 적어 놨긴 했는데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제 어떤 사실을 말할 때 항상 왕권 강화 관련된 말을 하잖아요,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왕권 강화라는 말은 항상 그 레토릭이거든. 어떤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부를 때 뭔가 그 왕권 강화라는 말을 계속 쓰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왕권 강화, 뭐 지방 세력의 성장 그런 식의 쓰인 레토릭이 있어.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런 그 뭐냐면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의 사실 연속성을 보여주고 증거에 대한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왕권 강화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중앙 집권 강화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 쓰면서 중간중간에 메꿔 빠져 있는 내용을 메꿔 준다는 거야. 예. 이 보관이 이게 첫 번째 보관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 뒤에 있는 내용하고는 약간 달라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인제 요건데 요거에 대한 게 뭐냐면 그 내용은 이제 그 예문을 보면 캠브리지 대학교의 유명한 고대 사가였던 필립은 설명을 들어보자. 자, 우리가 6세기 초에 아티칸에 심각한 식량 위기가 있었으며 솔로는 이유를 해결하지 못한 반면에 5세기에는 소농객이 많았는데 그들은 부유하지 않지만 적어도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걸 안다. 그러면 몇몇 역사가들은 참주 페이스타토스의 상당한 땅을 재분배한 것으로 추론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료 안에서 이제 그 뭐냐면 6세기 때는 아티카에 심각한 그 위기가 있는데 5세기 때 소농객이 많아졌단 말이야. 여기 뭔가 중간에 빠졌죠. 그러면 역사가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참주 페이스가 상당한 땅을 재분배한 걸 한다. 그래서 그 예문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예문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자료는 6세기 때 아테네 토지 개혁을 실시했던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역사가는 기존에 알고 있는 6세기 초와 5세기 역사 사실 페이스타토스가 추진했던 정책의 방향들을 비추어 그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처가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런 말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야. 요 예문이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러니까 읽으실 때 요거와 요 예문이 뭐냐면 내용보다는 요 뒤에 있는 예문하고 관련돼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앞에 있는 예문은 다른 거야, 이거는. 제가 그걸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읽고 그래서 이제 이처럼 역사가는 알 수 있는 사실을 토대로 증거에 빠져 있는 역사 사실을 상상적 추론한다. 그래서 명시적 증거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있어야 할 것 사이에 간격을 메우는 필요한 과정에 보관 삽입이 한다. 그래서 이 앞에 거는 보관 관련된 것들이고 요 두 번째 기능은 요 앞에 보관과 삽입과 관련된 두 번째 예문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보관과 삽입은 증거의 여러 증거를 보존되지 않고 해석되거나 증거에 어긋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된 표를 제가 도표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요거 보관하고 삽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자, 역사적 사실이 있어. 근데 A사료와 B사료가 모순돼 있어요. 그러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상상적 추론을 통해서 모순을 해결하는 거죠. 앞에서 보면 6세기 초 아티칸에 심각한 위기가 있는데 5세기 때 소농객이 많아. A사료하고 B사료가 모순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순돼 있지 않게 뭐냐면 상상을 통해 메꾸는 기능. 이게 보관과 삽입의 기능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메꾸는 것뿐만 아니라 앞날에 이걸 바탕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나온 게 이제 예전에 그 링컨 사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링컨 관련된 보면 링컨은 노예 해방을 했다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사료를 보면 어떤 사료에서는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는 그 해방 선언서가 나와. 근데 링컨의 편지 내용 중에 더글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남부 판사 더글러스 보면 노예제를 계속 유지했다는 사료가 나오거든요. 그럼 A 사료와 B 사료가 모순점이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모순되어 있지 않게 역사 상상을 통해서 뭐냐면 메꿔줘야 될 거냐.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가 07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링컨은 노예 평등주의자, 노예 해방론자이면서도 연방주의자다. 근데 연방주의 신념이 더 노예 해방
그 신념보다 더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냐면 링컨은 그 뭐냐면 이런 거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위해서는 아니 연방을 짓기 위해서는 노예 해방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방을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예 해방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면 뭐 모순점이 해결되죠. 예. 노예 해방보다는 연방주의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인제 치러질 때 그의 판단은 노예 해방보다는 연방주의를 더 우선시 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죠. 예. 요렇게 해서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인제 이런 의미에서 보관은 자의적인 생각이나 공상이 아니라 선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인제 이 선현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현적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경험 이전이에요. 예. 직관이라고 하죠, 보통. 직관. 음. 직관. 자,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제 뭐 여자가 남편 바람핀 걸 알아. 우리가 이거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죠. 직관을 통해서 알잖아. 아. 어떤 물건이 막 떨어지면 우리 피해야 된다 아는 거죠. 이 직관적이야. 그거는 우리가 경험 이전에 DNA 구조가 그렇게 해 갖고 유전된 그 진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거야, 선천적으로. 이걸 선현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현적 상상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콜링우드예요. 콜링우드. 이 사람이 선현적 상상을 제시를 했는데 남색 책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노란 책에서는 나오거든요. 노란 책에서 이 사람이 왜 이제 선현적 상상을 제시했냐? 제가 앞에 이제 콜링우드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사상의 역사를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사가가 어떤 행위를 이제 결정할 때 고려할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 그 상상을 하는 건데 자 콜링우드가 세 가지를 인제 제시를 했어요, 방법론으로. 첫 번째가 인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 이때 필요한 게 사회적 상상이야. 그리고 내면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제사고 재현이고요. 예 이런 거.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아는 게 사회적 상상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그 객관적 그 행위자가 인제 있을 때 객관적 사실을 알기 위해서 사료를 봐야 되는데 사료에 있는 내용들이 부족할 수가 있죠. 그걸 메꿔 주는 거야. 이때 필요한 게 상황적 상상이다. 그때 메꿔 줄 때 이제 뭐냐면 필요한 거는 상황적 상상 이 상황적 상상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게 아니라 직관을 통해서 아는 거다, 타고날 때. 그리고 이 상황적 상상을 홀링우드는 뭐냐면 보관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했어요. 완전하게 비슷한 건 아닌데 서울청 상상이 보관하고 비슷하다. 음. 여기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거의 90% 정도.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예를 볼게요. 자, 콜링우드에 따르면 선언적이라는 점에서 역사가 보관으로 눈을 볼 수 있는 사물이나 형상의 대상 같은 지각적 상상과 본질적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봤다. 그래서 지각적 상상과 보관적 뭐냐면 사례를 이제 보관의 사례를 이제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인제 보면 서열적 상상, 보관적 보관하고 지각된 상상, 예 지각적 상상이 거의 비슷한 의미를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창문을 밖을 내다볼 때 바로 내 앞에 세로 창살 좌우로 풀을 보게 된다. 그러나 세로 창살이 시야에 가리지 있는 곳에는 풀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또 잔디의 그 부분에 잔디 깎는 기계가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인제 세로로 창살로 돼 있는 그 문을 통해서 밖을 본다고 해요. 그러면 그 바깥에 인제 뭐냐면 그 잔디밭이 있어, 잔디밭. 근데 요 창살에 걸려 가지고 이 잔디밭 중간중간에 인제 시야에 안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여기가 잔디밭인데 여기가 잔디밭인데 요 중간에 시야에 걸려서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호랑이 잔디밭으로 생각하겠죠, 요 안에 있는 거 안 보이는 거를. 근데 여기는 안 보이지만 잔디밭 밖에는 잔디 깎는 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예. 자 이런 것들이 지각된 상상이에요, 지각적 상상. 예. 그래 갖고 인제 요런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인식되는 거야, 본능적으로. 그게 이제 지각된 상상 그리고 서열적 상상이고 이것이 보관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인제 요 예를 또 요게 들고 있는데 요거는 인제 보관이죠. 보관.
그래서 정보는 우리가 카이샤드가 어떤 노마에 있었고 그 후에 갈리아에 있다는 걸 알려준다. 그 정보에는 그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아무도 내용이 나오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카이샤드가 이동했던 걸 조금도 꺼내지 않고 있다. 중간에 사실에 이렇게 메꿔주는 거 있잖아요. 예. 요게 있는데 여기 중간에 빠져 있잖아요. 이거 메꿔주는 거 보관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요거의 지각된 상상과 관련된 내용과 이 보관은 어 거의 비슷하다. 물론 완벽하게 비슷한 건 아닌데 90% 비슷하고, 그리고 요 보관을 뭐라고 얘기냐, 콜링우드 서열적 상상이 됐다. 콜링우드가 이것도 완벽하진 않지만 90% 이상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각적인 상상의 사이에서 우리는 창살로 가려 있는 곳은 풀을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그곳에 당연히 여기 풀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여기 중간에. 그리고 그런데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창살로 가려 있는 곳에 풀이 나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니까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야. 왜? 우리 유전자를 통해서 진화된 사물을 통해서 이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예.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아는 거야. 그때 이전에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지각된 상상은 선형적이다. 경험 이전의 상상이다. 콜링우드에 따르면 그 역사 사실의 보관도 이처럼 선형적 상상에 섞여 뛰고 있다. 우리가 카이샤르에 이동하는 모습을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이전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카이샤가 노마에서 갈려 이동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관은 선형적 상상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굳이 뭐냐면 배워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뭐냐면 어 그냥 타고난 그 어떤 본능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상호적 상상이고 이게 보관이다. 그리고 보관은 지각적 상상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맨 마지막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보관과 삽입과 일반화 관련된 내용이에요. 일단 보관과 삽입의 차이점은 아까쯤 얘기했고요. 그렇지만 비슷하다고 했죠, 여기. 그리고 일반화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거에 대한 뭐냐면 원리적 비교 관련된 내용이에요. 비교. 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공통점이 나오는데 주어진 상황이 장차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상한 능력을 뭐냐면 똑같아. 이거는 공통적이야. 근데 요거는 공통적인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기존의 원리나 일반화 차이점이 비슷하죠. 그렇지만 원리와 일반화 차이점이 나와요. 구간하고. 그러니까 원리나 일반화는 적용 사건의 법칙적인 틀에 맞춰 갖고 설명하죠. 인과관계에 따라. 근데 보관과 삽입은 사실 그 자체를 밝히는 데 있어. 이게 차이점이 있어. 어떤 그 뭐냐면 원리를 밝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공통점과 차이점 요거 외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또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그 구조 상상의 그 내용 중에 기능 중에 자료의 대안적 해석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자료의 대안적 해석은 뭐냐면 예전에 어떤 사료를 볼 때 A라는 시각에서 접근했는데 인제는 A가 아니라 B라는 시각으로 접근한 거야. 그러니까 종전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거. 이게 자료의 대안적 해석이라고 보시는데 이것도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동일한 자료를 종전과 달리 해석하거나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는 역사적 이해의 주요 형태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연구에서 이제 학설이 달라졌다라는 말 자주 듣는데,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 자료를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예문이 그 뒤에 있어요. 보통 이제 고려 태종의 이제 대거란 정책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고려의 대거란 정책 관련된 내용을 할 때 교과서 관점에 보면 이걸 북진 정책의 일환이거나 그 발해에 대한 어떤 민족의식의 어떤 반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위 사상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 예. 그래서 인제 구체 예문을 각자 보시고 그 내용만 볼게요. 자, 많은 역사책에서는 고려의 태조의 거란 배척을 정치 군사적으로 해석하여
고려의 인제 그 북진과 권한의 팽창 정책에 대한 대립이나 그다음에 고려 태조가 당시 여러 세력들 통합하기 위해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이고 발해를 멸망시킨 고려 권한을 배척한 걸 이해한다. 근데 여기에서는 하위 사상 키워드를 이해한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문화 사상적인 측면을 해석하여 하위 사상을 비롯된 것을 이해하고 있다. 권한 배척을 정치 군사적 해석한 연구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다른 연구 결과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본 거야. 다른 관점도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보는 그 하위 사상 관점에서 인정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그 구조 상승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인제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볼 게 뭐냐면 그 감정이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감정이입. 감정이입. 그래서 이 감정이입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여기. 예. 이것도 인제 역사 상상력에 이제 속하는 거죠, 감정이입.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다 볼 필요 있어요. 이게 2 년마다 한 번씩 나와, 감정이입. 예. 그래서 감정이입 나올 때 뭐 단계에 관련된 내용 있죠, 감정이입 단계. 요게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중심으로 좀 보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봐야 돼, 요 내용은요. 예. 자, 그러면 인제 잠깐만요. 자, 이 감정이입을 이제 보기 전에 이 감정이입 구성도를 볼게요. 감정이입이 되게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교론과 관련된 감정이입을 볼게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범주는 여기 역교론 관련된 내용을 제가 검은 책, 노란 책, 남색 책 중심으로 해 갖고 한번 도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감정이입이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인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감정이입은 역사적 감정이입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과 재현, 사료를 바탕으로 한 상상력으로서 인지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적에서 있는데 인지적이에요.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그 일상적 감정이 올 수 있어요. 현재적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인제 현재적 입장에서 보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그 동일시와 인제 포함된다. 그다음에 어 고정감정적 감정이 있어요. 이 동 고 고정감정적 감정은 그 뭐냐면 그 공감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동감 여기 그래 갖고 인제 그 동감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역사적 감정이입은 다시 인제 뭐로 있냐면 여기 안에 이제 추체험하고 감정이입적 이해가 있어요. 예. 추체험과 감정이입적 이해가 있는데 여기 추체험에는 이제 역할극, 시뮬레이션, 체험을 통해서 형성된 거죠. 그리고 감정이입적 이해는 사회를 보고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머릿속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죠. 이 추체험과 감정이입적 이해 요걸 감정이입이라고 또 하죠, 작은 범위에. 요걸 예전에 차이점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 그래서 역사 교육론에서는 뭐냐면 추첨을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 물론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역사학에서 질투나 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갖고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이거 제가 잘못 썼네. 이게 거꾸로네. 동감이 있고 공감이지. 그래서 이거 공감이에요, 공감. 비슷한 개념인데 공감. 수정해 주세요. 이게 모듈 수정한다고 이렇게 해 놓는데 제가 잘못 썼어, 이게 다. 자, 하여튼 요렇게 인제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인제 감정이입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 볼게요. 자, 요 앞부분에 감정이입 개념이 나와요. 감정이입 개념.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이 다양한 의미로 쓰고 있는데 감정이입 개념이 뭐냐 총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요거는 일상생활이나 여러 학문에서 다양한 의미로 물어보기 때문에 어떤 제한된 방식으로 물어보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읽어 보시고 자, 다음 장에 보면 학문에 따른 감정이입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 갖고 인제 세 가지 관점이 나오거든요. 여기 두 번째부터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미학적 관점이에요. 미학적 관점이 나오고 미학적 관점이면
자연현상이나 예술 작품에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 정서를 투사하는 거거든요. 동일시도 포함되어 있죠. 예. 동일시와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사회과학적 감정이입이에요. 사회과학도 감정이입을 많이 쓰죠.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도 감정이입을 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회과학과 심리학의 감정을 총체론적 감정이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감정이입이 필수적이다. 총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감정이입이 뭐냐 총체적이다. 이게 하나밖에 없고 필수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공감과 동일시도 포함되죠. 세 번째 이제 감정이입이 역사학에서 감정이입이야. 역사학도 감정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 부분론이죠. 그러니까 여기 총체론은 감정이 전제 조건이고 전부다. 인간의 내면을 위해서. 근데 역사학에서는 인간의 내면을 하기 위해서 감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제 조건이나 전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역사적 감정이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뭐냐면 그 감정입을 접근할 수 있지만 상상력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접근해서 내면을 알아야지 감정힘을 가지고만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하고 물론 역사학에서도 총체론적 지지를 하는 사람도 있어. 감정이입을 전제하고 감정이입만 내면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역사학의 대부분은 부분론적 감정이입이다. 그래서 감정이입은 내면하려면 그런 그 감정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면 알 수 있다. 감정이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목소리 갔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이제 미학으로서 감정이입 볼게요. 자, 미학에서는 감정이입을 감정의 정서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감정이입은 그 인간의 느낌, 정서, 태도를 무생무에 투사함으로써 생명을 부여는 걸 뜻한다. 지각할 수 있는 대상과 나의 정서적 상태를 통합하는 체험이 감정이입이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우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대충 얘기해도 이 정도는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는 사회과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이입이야. 예. 그래서 그에서는 감정이입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자신의 입장에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그래서 요거는 총체론이라고 보죠. 그래서 감정이입을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총체적 수단, 필수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선 인지적 요소, 자료뿐만 아니라 정의적 요소. 제가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 앞에 언급했죠. 인지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감정이고 정의는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 볼 때 자료 없지만 그게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공감과 동일시도 포함된다. 자, 볼게요. 자신을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놓거나 다른 사람의 처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감정입니다. 자,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처지에서 세계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처지라면 삶을 어떻게 볼 것이냐 생각을 한다. 그래서 감정이입 이해를 강조하는 상당수 학자들은 감정이입을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총체적으로 필수적인 논리다. 어디에서? 사회학의 심리학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딜트가 말한 이해는 감정이입적 공동체험을 구조한 심리학적 의미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의 그의 관점과 이해 방식, 그리고 그가 속한 사회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의 사고 언어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다. 비슷한 관점의 일부 학자들은 감정이입을 유일한 이해 수단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처지에 놓이지 않더라도 이해가 가능하다 보면서도 진정한 이해를 위해서 감정이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총체적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입을 이 인간의 총체적 이해하는 수단으로 보는 경우에는 인지적, 정의적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정의적 요소라는 것은 증거는 없지만 내 입장에 다른 사람을 보는 걸 얘기해요. 예. 그래서 약간 일상적 감정이입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감정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감정이입의 정의적 요소가 다른 사람의 정신적 상태를 경험하는 의지라면 인지 요소는 다른 사람의 관점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서적 상태를 식별하고 관점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자, 요게 이제 그 인지적 요소하고 그다음에 예, 정의적 요소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설명하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검은 책의 그 차이점을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검은 책 내용을 찾아서 이제 보기 좀 그러니까 제가 엮여놓은 그 내용 관련된 내용에서 좀 볼게요. 아이고 이게 뭐야. 제가 이제 인지적 요소하고 정의적 요소의 차이점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정서적 상태를 식별하고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있잖아. 요게 무슨 거냐? 그럼 인지적하고 뭔 상관 있냐? 정의적하고 뭐 차이가 없냐?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뭘 전제로 하냐면 맥락적 지식을 전제로 한 거야. 예. 그러니까 맥락적 지식은 뭐냐면 사료를 바탕으로 한 거죠. 예. 그래서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상상을 통해 감정이 한 거야. 그의 정서 상태의 식별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 맥락적 지식이 필요해. 요건 어디 있냐면 검은 책이 있어요. 그 밑에는 검은 책 관련된 사료거든요. 제가 검은 책을 읽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만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진주는 대화성을 함락할 때 사위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이렇게요. 근데 삼국사기의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김진주는 대화성 함락을 듣고는 하루 종일 멍하니 바깥에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맥락적 지식을 통해 대화성 함락 때 이런 것들을 듣고 김춘추가 자기 딸을 잃었던 그 슬픔을 그러면 표현하기 위해서 인제 삼국사는 그런 식으로 쓴 거 아니야. 멍하니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그의 정서 상태를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해석해 갖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때 이제 뭐냐 상상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대화성 함락을 통해서 그때 김춘추가 멍하니 바깥을 본 거를 우리는 이 사람이 딸 잃은 슬픔을 뭐냐면 슬픔에 빠져 갖고 멍하니 봤다는 식으로 정서 상태를 짚어갖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인지 요소다. 그래서 그 사료를 바탕으로 한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정의적 요소는 뭐냐?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더 검은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맥락에 따라서 대한 지식이 이해가 수반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이해, 자료 없이도 뭐냐면 감정 상태를 경험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별다른 상황이나 자료 없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나의 감정은 이런데 철수의 감정은 어떨까? 뭐 나는 이럴 때 이렇게 아플 테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아플 거야? 이런 것들이 정의적이 있어요. 어떤 별다른 자료가 없어도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을 경험하려는 어떤 의도, 시도 이런 것. 되게 정의적 요소 같은 경우는 주로 뭘 상식을 바탕으로 한 거죠. 지금 현재적 입장은. 요 인지 요소 같은 경우에는 상식이 아니라 뭐야? 과거의 바탕으로 하는 거죠. 맥락적이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사료를 바탕으로 한 거야. 예. 요게 차이점이 있다. 그럼 역사에서 감정이입은 어느 요소가 더 강할까요? 당연히 인지적 요소가 강하죠. 근데 그 정의적 요소가 필요할 때도 있어. 왜냐하면 뭐 구석기나 신석기 뭐 이런 시대는 지금 사료가 없잖아. 그 정서 상태를 잘 나타낼 수 사료가 없으니까 이 사료가 부족할 땐 정의적 요소 약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지적 요소가 주다. 정의적 요소는 보조적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보충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할 때 내용은 그 인지 요소와 정의적 요소의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검은 책에 있는 내용하고 좀 보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이런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감정이입의 전제 조건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는 뭐야? 앞에 있는 거. 사회과학이나 심리학, 총체적 필수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제 그리고 동일시하고 공감하고 동일시를 동시에 보는 관점. 예. 이런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감정의 전제 조건으로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그래서
동료의식이나 감정의 공유,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감정이입의 필수적이다. 그래서 감정적 이해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기억하거나 상상해서 그들이 처했던 것과 유사한 환경에서 우리 스스로 그의 동기를 태도를 경험하고 그들의 행동을 해석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동시하는 계획적 행동이다. 뭐 어렵게 얘기하지만 내가 이렇기 때문에 어떻다. 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나의 감정은 이런데 너의 감정은 어떨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아플 테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럴 때 아플 거야. "내만 그래?" 그런 식으로 있잖아. "내만 그래?" 너도 내만 그래는 다시 정의적인 그 감정유입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이 인제 있고요. 그러면 역사적 감정이입 볼게요. 역사적 감정이입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지적 요소야. 음. 사유를 바탕으로 한 거야. 이게 주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정의적 요소를 일부 포함되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동감과 동일시는 아니죠. 어. 그리고 맥락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감정이입이 필수적이거나 그다음에 총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분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은 내면화할 수 있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게 차이입 물론 이게 필수적으로 총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예. 그래서 인제 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감정이입이 인간 이해를 총체적 수단의 견해를 받아들여 일부 역사학자들도 역사 이해를 하는데 감정이 총체적 필수적인 수단으로 본다. 그래서 감정이입이 역사적 이해의 총체적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감정이입이 이해하는 태도는 역사적 감정이입의 첫 단계가 되며 감정이입을 동일시와 공감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근데 이거는 아까쯤에 했처럼 어 부분론이 대세고 이 사람들은 소수예요. 아까쯤에 했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가부터 중요해요. 그러나부터가 인제 역사적 감정이입의 전반적인 인제 다수파의 견해예요. 예. 자, 여기부터가 이제 역사적 감정이입이 인제 다수파의 견해인데 자, 여기 내용을 볼게요. 자, 감정이입이 역사이해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많은 역사가는 감정이입을 모든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거나 감정이입을 역사의 총체적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총체적인 게 아니까 당연히 부분적으로 보는 거죠, 부분적.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이입이 중요하긴 하지만 감정이입에도 뭐 상상력이라든지 그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예. 자, 그 역사적 감정 역사 상상과 감정이입이 동일한 것도 아니며 감정이입을 했다고 해서 역사 상상을 모두 갖춘 것은 다고 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램프가 역사의 상상력을 과거의 현장, 선언, 논쟁, 화폐를 당시 대로 통용되었던 대로 만든 것처럼 증거의 의미를 부활시키는 주장한다. 이런 감정이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인간 행동의 동기뿐만 아니라 상황도 영향을 미치는데 과거 행위자를 동일시하더라도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행위자 우리를 감정을 동일시한다고 할 수 없잖아. 왜냐하면 그때 사는 건 다른 식으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할 수 있고. 자, 이런 관점에서 역사적 감정이입을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감정이입 자체가 했다고 해서 역사 상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꼭. 역사 상상이 필요하지만 자기 입장에서 하는 것은 역사 상상이 필요 없죠. 동의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기 입장에서. 역사 상상력을 하려면 감정이입에서 역사 상상에 들어가려면 사료 분석을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인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거고 사료 분석이 없이 그냥 역사 감정이입을 한다는 거는 그건 상상력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동일시한 거야, 지금 상황과. 예. 그래서 그리고 사료 분석을 하고 상황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역사적 감정이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려면 행위자의 상상이나 감정, 동기와 이해와 함께 행위자가 이러한 사회에 대한 맥락적 지식도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상상을 해야지 감정이입이 된다. 이때 역사적 감정이입을 얘기하는 거죠. 예. 상황에 대한 것들이 플러스 되죠. 맥락적 증거가.
그래야지 우리가 역사 상상력을 통해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거는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 없는 그냥 현재적 입장에서 보면 동일시다. 총체론적 감정이입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과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적 행위 이해는 사회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서 감정이입은 사회에 대한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역사적 행위를 하는 상상적 이해를 말한다. 아, 맥락적 이해 지식이 빠지면 그건 상상이라고 할 수 없죠. 감정이입을 해도. 예,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감정이입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자, 요 이론 중에 이제 니의 감정이입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요 니는 자주 나오죠. 이 사람은 이제 감정이입 그 관련된 그 종류도 나오고, 지금 언급돼 있는 뭐 심으로써, 성취로써, 절차로써 감정이입도 나오고, 이 사람이 또 나오는 그 감정이입 단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5단계 해가지고 감정이입 단계 나오잖아요. 요것도 니에가 연구한 거야. 요거 이 사람도 니의 감정이입 볼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니의 감정이입이 대할 때 형태에 관련된 내용인데 볼게요. 자, 감정이입의 역사 이해 주요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를 정의적 성격보다 인지적 능력을 강조했다. 그래서 니의 감정이입은 심, 성취, 절차, 성향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하면서 감정이입의 종류예요. 네가 생각하는 감정이입 종류. 각자의 각각의 견해가 역사적 감정이입에 어떻게 관련된 걸 논의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감정이입의 전제 조건이 있어. 이걸 하기 전에. 예. 요거는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없네요. 하여튼 그 뒤에 있는 것 같은데 그 감정의 전제 조건, 요거 하기 전에 감정의 전제 조건이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걸 제가 이걸로 설명할게요. 여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설명하는 건데 뒤에 있어요. 노란 책하고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파란 책에 있는 부분도 있어. 파란 책. 이거 꼭 외워두세요. 네, 니의 감정이입할 때 전제 조건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네. 자, 하나가 이제 보편성이야.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 사람들과 공통된 인간성을 공유하고 있다. 어. 두 번째는 특수성이야. 특수성은 과거의 생각은 현재 상황과 생각의 차이가 있다. 개통성은 과거의 삶이, 이건 못한데,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있고, 합리성은 우리가 입장 올 때 이렇게 비합리를 보아도 과거인들 입장 올 때는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거다. 상황성은 과거의 생활 형태는 그 시대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 니의 감정의 전제 조건 요거 하기 전에 요거 보편성, 특수성, 개통성, 합리성, 상황성. 그래서 역사적 감정이입의 전제 조건 관련돼서 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외워두세요. 요 관련된 내용을. 예. 그래서 이제 외워두시고 자 그러면 계속 강독을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한 능력으로서 감정이입을 먼저 볼게요. 심으로써 감정이입이죠. 첫 번째. 자, 심으로써 감정이입은 증거와 관련이 없거나 증거에서 추론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심에 의한 역사적 행위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타원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그런 거 예측이 하는 게 아니라 예언을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심으로써 감정이입이야. 능력으로서 감정이입이죠. 예.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감정이라 볼 수가 없죠. 예. 두 번째로는 성취로서 감정이래요. 자, 요건 외워두고 계시죠. 요게 이제 역사적 감정이입의 본질적인 거예요. 증거에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인지적 성격이 강하죠. 자, 성취 성격 그 감정에 보면 행위자가 믿고 가치롭다고 여기면 느끼고 얻으려고 했던 걸 아는 것. 행위자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감정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때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걸 행위자의 믿음을 그대로 인식한다, 옳다고 그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 믿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예. 그래서 행위자의 생각을 반드시 공감하는 행위자의 감정을 그대로 느낄 필요는 없다. 예, 믿음을 받아들일 때 이런 걸 아는 거지 그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 없다는 거야.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시틀러가 이제 인종학살을 했다. 그 나름대로 자기 믿음이 있겠죠, 시틀러에. 근데 우리가 그 시틀러 인종학살을 될 때 시틀러의 내면만 알면 되는 거지 그 믿음을 우리가 옳다고 받아들일 필요 없잖아. 예, 공감하고. 그건 아니에요. 예.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절제로서 감정이입인데 감정이입을 행위자나 사회 집단이 믿었던 것이나 그 가치를 아는 절차, 즉 다른 방법과 구별된 특별한 발견 수단으로 취급하는 거. 이게 아마 인류학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거야. 그 원시 부족 같은 걸 이제 연구할 때 직접 인류학자가 그 뭐냐면 원시 부족에 같이 살면서 하나하나 깨닫는 방법이죠. 이게 뭐냐면 절차로서의 감정이입이에요. 근데 역사적 감정이입은 아니죠. 네 번째 성향으로서 감정인데 감정이입에 따른 감정이입을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는 성향이나 경향으로 여기는 거. 그래서 감정이입을 뭐냐면 합리성을 전제로 '내가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럴 거야.' 이런 것도 성향으로서 감정이입이죠. 그래서 네가 이제 생각하는 감정, 역사의 감정은 성취로서 감정이입이에요. 이게 보조적으로 성향으로서 감정이입도 일부 포함되죠. 이 성향으로서 감정이입은 어떤 성격이 정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음.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좀 밑에 계속 읽어 볼게요. 자, 네 입장은 따르면 심오로서 감정이입은 역사에 벌다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절차로서 감정이입은 감정이입을 증거와 관련 없는 특별 발견 수단 여기기 때문에 심오로서 감정이입을 하는 데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역사적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성취로서 감정이니까 성향으로서 감정이입니다. 자, 성취로서 감정이입은 감정이입의 인지적 측면. 아까 이제 맥락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죠. 상황과 맥락적 증거가 필요한 거고, 자, 성향적 감정이입은 그 정의적 측면일 수 있다. 정의적 측면은 아까 침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 거죠. 자, 감정이입을 이해하는 그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하는 성향을 가지는 것은 역사적 감정이입을 전제 조건으로 그래서 역사적 감정이입에서는 역사적 믿음과 목적 사이에는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는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전제가 성향으로서 감정입니다. 그래서 성향으로서의 감정이입은 역사적인 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다. 자, 이 합리성 꼭 기억을 해 주시죠. 이거는 그 니의 감정이입 전제 조건에서 5개 중에 하나죠. 목적, 상황, 수단이죠. 예. 그러나 성향으로서 감정이입은 감정이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지만 그 자체가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역사적 감정이입. 따라서 역사적 이해와 본질적으로 관련된 밀접된 감정 관련이 되는 것은 성취로서 감정이고 이게 주죠. 자, 성취로서 감정이입은 아까 인지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증거의 토대를 둔 상상적 재구성으로 역사적 행위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 목적, 가치를 파악함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를 받아들인 정의적 의미가 아니라 자료를 토대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상하는 인지적 능력이다. 여기에서 재구성의 넓은 의미에 초론하지만 형식적 엄격한 초론이 아니며 직관에 의존한다.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공간과 동일시야. 음. 그래서 공간과 동일시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에요. 언급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공감은 이제 뭐냐면 공감은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를 공감하는 거죠. 예, 뒤에 있지만 그래서 그것 감정을 적절하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역사에서도 공감은 일시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어. 근데 근본적인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채용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채용할 수 있어. 근데 본질적 공감은 역사적 감정이 배제하죠. 일부 사용할 수 있지만. 예. 자, 그 이유가 뒤에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나오는 동일시죠. 동일시도 이제 아예 이건 역사 감정이 구별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역사적 감정이입이 될 수 없다. 공감도 기본적으로 역사적 감정이입이 될 수 없지만 간혹가다 뭐냐면 일부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안 된다. 이런 태도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역사적 감정이입의 인지의 성격을 강조하는 인지는 건 사료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맥락적 지식. 예. 자, 인유 성격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감정이입적 이해와 공감을 다른 것으로 본다. 자, 역사에서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의 믿음, 가치, 목표, 목적을 동의하거나 이를 수용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 공감은 통상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어떤 사람이 감정이나 정서를 공유하는 거. 둘째는 그러한 감정을 적절하게 느끼는 거.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공감은 첫 번째 단계에 거쳐갖고 먼저 알아야 되잖아. 정서를 공유한 다음에 이게 적절하다는 것을 느끼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감정이입적으로 역사를 이해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과거 사람들이 느꼈다고 상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 사람들은 오늘날 다른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과거 사람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고, 때로는 그들이 우리와 전혀 다르게 생각했다고 상상할 수 있어야 감정이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신의 공감을 과거 사람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점과 다른 행위로 대상으로 역사 감정을 할 수 있다. 야,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스토 스토클린한 사람이 역사에서 감정을 공감과 혼돈해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여기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공감이라는 자체가 역사적 감정이입이 될 수 없다. 이런 걸 지적을 한 거야. 예.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제시를 했는데, 요거 꼭 외워 두세요. 자, 스토클링이 첫 번째로 왜 역사적 감정이입에 공감이 될 수 없냐, 포함시킬 수 없냐.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역사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공유할 수 없으며, 역사적 행위자 무엇을 알고 있는지 종종 잘못 인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역사에서도 정서도 인적 기출을 하고 있다. 자, 예를 들어 갖고 장래에 선거에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정치가들의 정책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가의 잠입된 미래를 제시하더라도 그 승리감을 희망을 공유할 수 없죠. 그래서 히틀러가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총통이 됐잖아요. 우리가 히틀러의 그때 당시의 사람들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왜? 인지적 기초. 히틀러가 나중에 선거에서 이제 독재 권력을 유지하면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못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걸 분명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 두 가지요. 예, 역사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공유할 수 없으며, 역사적 행위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종종 잘못 인식한다. 그리고 둘째는 역사에서도 정서도 인적 기억을 가지고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요걸 같이 포함한 예 같아.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같이 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이 왜 역사적 감정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쓰려면 요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공감과 마찬가지로 동일시도 역사적 감정이니까 구별하며, 동일시는 역사적 감정의 필요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일시 아예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뭐 동일시가 안 되는 이유가 쭉 있는데 요걸 각자 읽어보시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상에 살펴보듯이 역사에서는 감정이입적 이해는 기본적으로 인지 능력에 속한다. 그러나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는 전적으로 인지적 성격만 가지는 거 아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인지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뭐죠? 정의적 요소도 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정의적 요소 관련된 내용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예를. 예.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감정이입적 이해는 기본적으로는 자료와 맥락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지의 성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주죠. 때에 따라서는 개인의 정서를 개입하는 정의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게 핵심 키워드야. 내용이. 그래서 요 관련된 정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여기 뒤에 예문이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이입적 전반적인 특징 같은 거 있고, 그다음 나온 게 감정이입적 단계야. 자, 역사적 감정이입적 단계에 요거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감정이입적 단계가 거의 역사적 감정의 8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 감정이입적 단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정이입적 사고 활동 관련된 거예요.
요거는 좀 약간 상대적 비중이 떨어지는데 15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사고 활동 측면에서 감정이입적 단계가 나왔고, 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나머지는 인제 실험 연구를 한 거죠. 수업에서 인제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수업 사례를 연구해서 한 건데, 그 관련된 내용이 노란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사례 중에 닐의 연구가 있어. 닐. 닐의 감정이입적 단계가 있어. 5 단계 감정이입 단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어. 그래서 보통 요 부분에서 니의 감정이입 단계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감정이입적 사고 활동도 무시할 수 없는 게 15년 기출에 나왔으니까 요것도 꼭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그거 보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90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90번입니다. 자, 감정이입이 역사이해한 방식으로 할 때 감정이입적 이해에 도달하려면 일련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사고 과정은 일정한 단계로 나눠져 있다.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 얘기한 이제 뭐냐면 사고 활동 측면에서 감정이입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각 단계에서 특정한 사고 활동이 이루어진다. 역사적 감정이입을 맥락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내면, 즉 동기, 믿음, 상상 등을 이해하는 것으로 감정입적 역사 이해는 다음과 같은 사고 활동이 포함된다 해서 그 네 가지가 나와요. 여기 첫 번째로는 역사적 사실의 재현이야. 요 재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추체험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얘기할 수 있죠. 감정이입하는 과정에서 인제 제가 직접 해 보는 거, 그런 의미에서 재현이라고 이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재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 사실 자체를 아는 거야. 어. 그래서 뭐 1592 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그거 아는 거 있죠? 팩트를 아는 거야, 팩트. 사실인지 이걸 재현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역균에서는 똑같은 말이라도 각각의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1 번을 제대로 해야지 그다음에 2 번과 3 번과 4 번을 제대로 할 수 있어. 왜 팩트를 모르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 이 팩트에 기반해 두지 않은 거는 아는 2 번, 3 번, 4 번은 그냥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면 재현을 보면 역사적 사실이 왜 일어났는지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되 사실 자체에 충실히 재구성하는 거야. 예. 임진왜란이 일어났다는 거. 사실 팩트라는 거. 그거. 그러면 임진왜란이 일어났어. 그러면 임진왜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자, 그래서 이 도요토미가 인제 임진왜란을 일으킨 어떤 외부적인 객관적 상황도 있을 거고 그다음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 당시 뭐 그 조선이나 중국에 가로막혀서 명나라에 가로막혀서 뭐 국제 무역을 못 하니까 그 돌파구를 뭐냐면 뚫으려고 했다. 그러면 그것만 생각했어. 그러면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도요토미는 인제 뭐냐면 조선을 정복해서 명나라까지 정복해서 완전 동아시아 세계 제국을 만드는 야심이 있었다. 그것만 생각해. 그러면 간점의 재구성이라고 했죠. 근데 도요토미가 인제 뭐냐면 그 객관적 상황도 언급하고 무용도를 뚫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야망 그걸 동시에 얘기했다. 두 가지를. 그러면 역사적 감정이입적 재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의 맥락적 감정이입은 그 외적인 사항만 이제 강조하는 거고 내면은 없죠. 여기는 내면은 있는데 어떤 상황 같은 외면적인 것도 없어. 이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이제 이걸 해서 역사적 상황의 감정이입적 감은 내면과 외면이 같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요 명칭도 정확히 기억을 해 두세요. 예. 예전에 그 문제 나올 때는 명칭을 쓰라고 나온 적 있어, 명칭. 예. 자, 그러면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을 볼게요. 자, 역사적 사실을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파악하고 재구성한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유를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행위자의 내면을 고려하지 못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내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처해진 상황만 고려하는 거죠. 예. 감정의 감정입적 재구성을 보면 자, 역사적 행위를 한 사람의 관점을 파악하려고 설명한다. 행위자의 믿음, 동기나 같은 내면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행위가 일어난 역사적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 갖고 인제
동시하면 역사적 사실 감정적 재구성이 되죠. 역사 사항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행위자의 관점을 감정적으로 재구성하여 역사 사실을 감정적으로 이해한다. 맥락적 이해는 이렇게 이제 외면, 그리고 여기는 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볼게요.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한 건데, 자, 위의 사고 과정은 1번 있죠. 1번. 역사 사실 재현이 바탕이 돼서 2, 3, 4번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1번은 2번과 4번에 행해진 이해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1번, 그 역사적 사실의 재현에 그 역할을 써라 하면 뭘 써야 돼? 요걸 써야 돼. 이해 대상이 되는 역사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2번과 3번의 사고 활동은 종합해서 4번의 사고 활동과 연결된다. 이렇게 볼 때 1번에서 4번까지는 서로 이어지는 어떤 일련의 사고 과정으로서 역사적 감정이입적 이해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 역사적 감정이입적 이해는 실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냐? 그러니까 이 실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냐는 것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한 거야. 자, 요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요거는 노란책이 있어요. 이 노란책은 이제 여러분들 읽지 않지만 그 노란책에 보시면 그 관련된 사례 연구도 쭉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슈비니가 같이 이제 공동 사례 연구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파란 책하고 남색 책에 실려 있는 거는 요 사례 연구야. 예.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이런 감정이입이 이루어진가. 그래서 5단계를 나눠주고 있죠. 예. 보면 자, 1단계를 보면 감정적 이해를 하지 않는 단계야. 이건 이제 다른 말 결함 있는 과거. 감정이입을 왜 해? 네. 그래서 이 과거 사람들이 좀 멍청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예, 아예 감정이입을 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과거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들의 처지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 그래서 자신의 견해나 관점에서 벗어나면 과거의 사실이나 행위에 불합리한 것으로 여기며 과거 사람들이 사고방식에 결함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과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우리만큼 지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학문이나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미신을 믿어서 아예 이런 것들은 감정이입을 하지 않는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고정관념적 감정이입이야. 자, 이거는 나름대로 감정이입을 해요. 예. 근데 어떤 특정한 요인을 가지고 접근해서 감정이입을 해.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고정관념이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고정관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형상을 볼 때 이 보기 전에 우리가 보기 전에 어떤 대상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을 얘기해요.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네, 고정관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영국은 신사의 나라, 프랑스는 예의가 바르고 뭐냐면 패션이 있는 나라, 에티켓이 뛰어난 나라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이게 영국과 프랑스에 안 가보고 그런 소리를 했다 하면 이게 고정관념이죠. 근데 막상 영국에 가보면 신사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 그 되게 뭐냐면 비매너도 판을 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가보면 이게 뭐 친절할 줄 알았더니 거기 사기쳐 먹고 뭐냐면 여기 파리에 가보면 뭐 소매치기도 많고 이렇게만. 근데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 가기 전에 이런 관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비가 오면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런 고정관념이라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실을 접하기 전에 우리가 사료를 접하기 전에 우리가 사료 접하기 이전에부터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사실에 대한 그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한 구체적 사료를 접하기 전에 뭐냐면 그 사실에 대한 고정관념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은 사료를 접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선입견. 자, 그래서 역사적 그 행위를 감정이입적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그 시대나 사회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이해한다고. 뭐 신분제 사회에서 하늘이 두려워서 이런 식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에 머물러 합리적 이해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간섭, 종교, 자연상에 자주 나타난 것이
나타나는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있고 그 예가 있는데 한번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일상적 감정이입. 이거 시험 문제 나오죠. 자, 앞에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실이나 구체적 사료를 접하기 전에 우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고정관념이라고 했잖아요. 자, 일상적 감정이입은 뭐냐면 사료를 접했어. 그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 그렇지만 그 해석의 기준이 어디냐면 우리 현재적 기준이야. 그러니까 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료 내용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바탕을 하는 거야. 예. 그게 일상적 감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역사적 행위를 특정 상황에 관련해 증거에 비춰서 이해한다. 그러나 이 증거가 비슷한 상황에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그 행위가 일어난 상황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각 시대의 기후제를 지내는 행위를 할 때 우리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관련된 내용이고 그 밑에 이제 보면 자, 이 단계에서 감정이입은 행위의 이유를 오늘날 관점이나 증거를 이해하는 것이다. 현재적 입장에서. 앞에서 고정관념적 감정이입은 아예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이게 고정관념이야. 그래서 영국이나 프랑스를 가지다 않으면서 영국은 신사의 나라, 프랑스는 예의가 있는 나라. 이렇게 인식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잖아요. 실제 가보면 그게 깨지지만, 예. 그렇지만 여기에서 일상적 감정이입은 어떤 사실이나 구체적 사실을 접하고 나서 나름대로 감정이입을 하려고 해. 그렇지만 그 감정의 기준이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현재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자, 그 우리가 역사를 보는 방식과 당시 사람들이 보는 방식, 우리가 아는 것과 당시 사람이 아는 걸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를 볼 때 우리 식으로 이제 이해하다 보니까 시대착오적 이해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일종 오개념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그 일상적 감정이 필요 없냐, 역사 교육에서. 그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뒤에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건데 뒤에 있고 일상적 감정이입은 예전에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그래서 그 역교원 교수들이 뭐 시험 문제 낼 거 없다 하면 그냥 일상적 감정이 그 단계 명칭서하고 좀 내더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제한된 역사적 감정이면 제한된 역사적 감정이면 한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보긴 하는데 복합적인 게 아니라 한 가지 측면에서 보는 게 제한적 역사적 감정이입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또 한 단계 나오는 게 맥락적 역사적 감정이입. 맥락적 감정이입은 역사적 감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 보는데 한 가지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고려하는 거야. 예. 요게 이제 뭐냐면 맥락적 감정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한된 역사적 감정해 볼게요. 역사적 행위를 당시 상황과 관련된 증거를 이해한다. 과거 사람들의 믿음이나 목적, 가치들을 고려해서 그들의 행위를 이해한다. 행위가 일어난 맥락에 관심을 쏟는다는 점에서 역사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특정 요인을 주목하여 과거 사람들이 그런 행위가 했다는 이유를 파악한다. 따라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폭넓게 맥락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한 가지 요인만 보려고 한 거죠. 예를 들어 뭐 디오클라티우스가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한 이유를 단순히 뭐냐면 얘네들이 황제 숭배를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황제 숭배 안 했기 때문에 탄압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한 가지만 본 거잖아. 근데 맥락적 역사 이건 디오클라티우스가 이제 기독교를 탄압할 때 황제 숭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면 군역을 기피하고 군대 안 가려고 하죠. 그다음에 또 로마가 그 당시 패망을 했던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정통신의 분노 때문에 그런다. 근데 기독교인은 정통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통신의 분노를 불러일으켜서 로마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다양하게 얘기하면 이제 맥락적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2 단계 그 뭐냐면 감정이입 위에서는 역사적 행위에 준 영향을 준 이런 요소를 고려하지만 이 중 어느 하나에만 일부에만 초점을 맞춰 주겠다. 예. 자, 그다음 맥락적 감정이입이죠. 요 맥락적 감정이입이 인제 역사적 감정이입이죠. 우리가 말하는. 예.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 그 밑에 개념이 있어요. 자, 역사적 행위를 당시 사람들의 관점이나 상황에 비추어 이해한다. 상황을 맥락적 이해하는 동시에 과거 사람의 내면을 고려한다. 그리고 역사적 행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들을 종합하여 맥락적 이해한다.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요인들을 본다는 거야. 종합해서. 그 예문이 있는데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총평이 있어. 여기에서부터가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그 감정이입에 대한 해설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시된 5단계 중에 실제로 감정이입이 나타나는 것은 2단계도 5단계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계는 아예 감정이입 자체를 하지 않는 결함 보는 거잖아요. 자, 이런 감정이입적 이해를 학습자의 사고가 관련되어 보자. 단계 1에서는 감정이입적 그 이해와 관련된 특별한 사고 활동이 일어나지 않죠. 어. 그렇지만 단계 1에서는 역사 사실 재현은 나타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재현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거와 연결돼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구체적 내용이 없어 갖고 그런데 추체험의 의미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사실 자체에 충실한 거. 어떤 사건이 뭘 일어났다. 그런 것만 이제 그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고 단계 2에서 상황에서는 그 맥락적 재구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행위자의 내면에 대한 이해를 나타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인제 있고 단계 3은 행위자의 믿음과 동기를 고려함으로써 감정이입적 재구성이 가능하지만 역사적 행위를 맥락적으로 재구성하지 못한다. 왜? 앞에서 이제 현재적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상황과 관점의 감정입적 재구성을 종합한 역사적 사실의 감정입적 재구성은 요거를 앞에 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상황과 관점의 감정입적 재구성을 한 그러니까 이제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여기죠.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요게 연결돼서 한 게 그 앞에 이제 실제 감정이입 단계에서 4단계, 5단계고요. 앞에서 이제 이게 별다른 설명 없이 요게 맥락을 볼 때 1단계는 여기에 속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자, 상황과 감정의 감정입적 재구성을 통해 종합한 역사 사실의 감정입적 재구성은 단계 4에서 단계 5로 이뤄진다. 이 중 역사적 행위자의 영향을 준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단계가 5가 역사상과 충분히 고려한 감정입적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역사적 감정이입 단계는 사고 능력의 수준이 아니라 감정이입적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게 왜 나오냐면 이거는 이제 뭘 이제 염두에 두면 삐아제 이론을 본 거야. 삐아제 이론에도 단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단계는 연령 발달 단계야. 그러니까 연령이 이제 되면서 전조잡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넘어간다는 거고 여기는 뭐냐면 내용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단계는 이제 1단계고 알수록 2단계, 3단계, 4단계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령이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 해당 분야의 지식을 알고 그게 있는 거죠. 그 수준의 차이인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모든 감정입적 역사 이해가 이런 단계를 거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각 단계 이해는 이렇게 5단계를 거치고요. 자, 고정관념에 의한 감정이입은 역사적 사실의 올바른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교사의 절저한 지도가 있다면 고정관념에 의한 역사 이해는 다음 단계 이해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역사 고정관념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해서로 한 교사의 역할이죠. 지도 방안이죠. 자, 일상적 감정이입은 역사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좀 문제는 있죠. 현재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인 것도 있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뭐냐면 필요하다. 왜 갑자기 역사적 감정이입 하려면 애들이 못하겠죠. 그 가도기적 감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요 수단으로서 감정이입은 이제 그 역사 수업의 감정이입을 할 때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5단계 넘어가는 그 감정이입 단계로서 중간 단계로서 일상적 감정이 필요한데 보죠. 자, 학생들은 선지식이나 익숙한 경험에서 감정이입적 이해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상적 감정이입은 감정이입적 이해 활동을 포함되는 수업을 통해 역사적 감정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왜 그 일상적 감정이입이 역사 학습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요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약간 유추하고 비슷하시면 돼. 유추. 그래서 앞에 있는 비슷한 사례를 끌고 B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게 물론 시대착오적인 것도 있지만 요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제 뭐냐 이쪽으로 당겨 넘어갈 수 있잖아요.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정이입적 단계 2가지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감정이입할 때 인제 그 역사 이해 비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건 제가 볼 때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긴 해. 왜냐면 이게 예전에 기출에 한번 나오긴 했어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예전에 인제 그 논술형 시험 있을 때 있죠. 2차 논술형 시험 때. 그때 "감정이입적 역사 이해를 비판해라."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에서 비판해라 뭐 그런 내용들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하는데 일단은 뭐 그냥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설렁설렁 한번 보기도 하죠.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인제 좀 진행을 할게요, 요 부분은.